제1장 낯선 초대, 낯선 초대. 늦은 오후, 윤정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고요한 방 안,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요란한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다. 지수 며느리. 몇 달 만에 연락이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 사이 윤정자의 생신조차 문자 한 통으로 지나갔다.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들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평소 딱딱하기만 하던 지수의 목소리는 어딘가 낯설게 다정했다. 억지로 만든 친절처럼 느껴졌다. 응, 너는 별일 없고? 그럼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인데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윤정자는 숨을 멈췄다. 커피. 그것도 지수가 먼저 사주겠다고?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 빠른 아이였기에 이런 제안은 더더욱 낯설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해 주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기대감도 함께 스며들었다. 갑자기 웬 커피냐?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어머님 생각나서 전화드린 거예요.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그냥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작년 생일에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결국 윤정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옷장 속에 넣어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남편과 함께 맞췄던 그 옷이었다. 거울 앞에 앉아 살짝 분도 바르고 빗질도 정성스럽게 했다. 그래, 무슨 일이든 일단 가서 부딪혀보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문을 나섰다. 아직 그날의 커피 향 속지 제2장 비밀스러운 카페. 지수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도착한 카페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고급스러웠다. 외관부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평일 오후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렇게까지 한산한 분위기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윤정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간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그 속에서 창가 구석에 앉아있던 지수가 손을 흔들며 다정히 말했다. 어머님 여기에요. 지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정자는 다소 낯선 분위기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긴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커피도 맛있고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거든요. 윤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간격이 넓고 조용한 분위기는 분명 안락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긴장감이 감도는 느낌이었다. 여기 라떼가 정말 부드러워요.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지수는 윤정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당연하다는 듯 카운터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정자는 문득 속으로 좀 얼거렸다. 늘 저렇지? 자기 생각이 정답인 줄 아는 아이야? 지수는 능숙하게 메뉴를 말하고 결제를 마쳤다. 그 모습은 마치 이곳에 자주 온 사람처럼 익숙해 보였다. 잠시 후 두 잔의 라떼를 들고 돌아온 지수는 한 잔을 윤정자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드셔보세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윤정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 조용히 잔을 들어 커피 향을 맡았다. 진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한 모금 마시자 거품은 구름처럼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맛은 괜찮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다. 지수의 과한 친절, 텅 빈 카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모든 것이 묘하게 어긋난 퍼즐처럼 느껴졌다.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수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고 윤정자는 혼자 남겨졌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고요한 카페 한켠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윤정자 제3장 낯선 목소리. 지수가 화장실로 사라진 뒤 윤정자는 텅 빈 카페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다. 잔잔한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어쩐지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멍하니 커피잔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하지? 그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젊은 카페 직원이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어르신. 청년은 주변을 슬쩍 둘러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시 조금 전에 가디 오신 분, 며느님이시죠? 윤정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왜요? 청년은 말을 잇기 전 한숨을 살짝 쉬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분, 사실 저희 카페에 꽤 자주 오셨어요. 오늘처럼 어르신이랑 같이 오신 건 처음이지만요. 윤정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주 왔다고? 얘가 이런 데를 자주 왔다고? 혹시 누구랑 같이 왔는지 아세요? 그녀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청년은 윤정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매번 어떤 중년 남성분과 함께였어요. 두 분 다 조용하셨고 늘 저쪽 구석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중년 남자? 그럼 지수에게 남자가 있다는 말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청년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가 서빙하면서 몇 번 대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집이 곧 비워질 거다. 요양원은 어디가 더 깨끗하다. 그런 말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머리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가슴은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듯 뛰기 시작했다. 집이 비워진다. 요양원. 청년은 조심스레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슨 서류 가방 같은 걸 잔뜩 들고 오셨던 날도 있었어요. 계약서 같았어요. 저희 사장님이랑도 따로 이야기하셨고요. 윤정자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 아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팔려는 건가? 그때였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 어머님 저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지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청년은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윤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듯 맴돌며 그녀의 온몸 제4장 흔들리는 믿음.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자리로 돌아왔다.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커피 맛있죠? 윤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요양원, 계약서, 중년 남자. 그게 다 사실이라면 이 아이가 나를... 지수가 건넨 커피잔을 받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윤정자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지수야. 네, 어머님.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지수는 살짝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 대답조차도 더는 신뢰가 가지 않았다. 윤정자는 말없이 지수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 미소, 그 말투, 모든 것이 이제는 가식처럼 보였다. 나는 이 아이를 너무 믿었구나. 가족이라고, 며느리라고. 자신의 순진함이 부끄러워졌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지수는 택시를 불러 윤정자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택시 안, 윤정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스치는 풍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수는 여전히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깨워드릴게요. 윤정자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었다. 설마, 정말 이 아이가 나를 버리려는 걸까? 그녀는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세상에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도 많아. 윤정자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속아줄 것인지.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무언가. 제5장. 봉인된 서랍.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윤정자는 안방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 집 곧 비워질 거다. 요양원은 어디가 더 깨끗하다. 카페 직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윤정자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안방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TV 소리와 지수의 웃음. 그 틈을 타 윤정자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지수의 방 앞으로 향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숨을 죽이며 들어간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윤정자는 곧장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지수가 중요한 서류들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손끝이 떨렸다. 남의 물건을 뒤진다는 죄책감이 잠시 스쳐갔지만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남은 삶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쪽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영수증, 명세서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하게 적힌 이름. 김순자 어르신, 병원 관련 서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병원 진단서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윤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소견. 기억력 저하 및 판단력 저하 관찰 등. 보호자의 지속적 돌봄 필요. 말도 안 돼.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진단서 하단. 보호자 성명, 이지수. 서명과 날인가 지 선명했다. 윤정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끝은 차갑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아이가 날 몰래 병원에 데려가 이런 서류를, 아니, 아예 위조한 건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요양원 이야기, 집을 비운다는 말, 그리고 이 진단서.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진짜 제6장 남편의 편지. 윤정자는 지수방에서 꺼낸 진단서를 꼭 움켜쥔 채 안방으로 돌아왔다. 몸은 무겁고 다리는 떨렸지만 정신만큼은 이전보다 더 또렷했다. 그녀는 방 한쪽 장롱을 천천히 열었다. 깊숙한 서랍맨 안쪽 먼지가 소복히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는 남편이 생전에 말하곤 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지 몰라. 잘 간직해둬. 윤정자는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렸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수첩과 시계, 그리고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에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녀는 숨을 죽이며 편지를 펼쳤다. 남편 특유의 투박하지만 단단한 글씨가 줄줄이 이어졌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홀로 남겨지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게 된다면 내 친구 박성계 판사를 찾아가시오. 그 사람은 나와 오랜 세월 함께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오. 이미 내 뜻을 전해더더니 당신을 위해 힘이 되어 줄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 싸우지 마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소.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윤정자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등을 감싸는 듯했다. 박성계 판사. 윤정자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그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박성계 판사님 되시나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정수의 아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님. 결국 그 일이 벌어졌군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윤정자의 눈물은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수의 변화,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지금의 두려움까지. 박 판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호히 말했다. 김 여사,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너져가던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줬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나를 지켜줘요. 이제 나도 지키겠어요. 내 삶을 제7장 반격의 시작. 박성계 판사의 안내로
윤정자는 곧바로 유능한 변호사 박호동을 만나게 되었다. 중후한 목소리와 침착한 태도의 박 변호사는 진단서 사본을 유심히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 수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윤정자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걸 다 되찾고 싶어요.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박 판사로부터 사정을 들은 듯 모든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였다. 지수가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거나 집을 처분하려는 내용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녹취가 필요했다. 저희가 법원 허가를 받아 감청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통화가 이루어질 경우 녹음 파일을 수집해 주세요. 윤정자는 머뭇거렸지만 곧 단호해졌다. 네, 반드시 녹음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3의 존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이중생활이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노인을 연기했고 속으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반격을 준 비하고 있었다. 지수는 점점 경계심을 내려놓았다. 윤정자가 점점 더 멍해지고 말을 반복하거나 실수를 하자 안심한 듯했다. 오히려 더 대놓고 통화를 하거나 노골적으로 윤정자의 동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저녁 식사 중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게도 손에 힘이 하나도 없네. 지수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잘 챙길게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불안이 숨어 있었다. 윤정자는 그 불안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지수는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다. 윤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척하며 무릎이 담요 속에 감춘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수의 목소리. 네, 원장님. 아, 드디어 자리가 났다고요? 네, 그럼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딱 좋아요. 집도 이미 내놨고 조건 좋은 곳에서 연락 왔어요. 이제 어머님만 잘 모시면 됩니다. 윤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너의 가면을 벗겨줄 시간이. 제8장. 가면의 끝. 다음 날 아침, 윤정자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몇 년 전 남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사줬던 외출복이었다. 거울 앞에 앉아 하얀 머리를 곱게 빗고 입술에 은은한 색을 더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되찾는 날이야. 그녀는 자신의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거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깔끔한 메이크업에 새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오늘도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듯했다. 윤정자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지수야, 며칠 전에 갔던 그 카페 다시 가보고 싶구나. 카페요? 지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그때 마셨던 커피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 내가 살게 비상금 조금 모아뒀거든. 윤정자는 일부러 주머니에서 동전이 담긴 지갑을 꺼내 흔들며 웃었다. 지수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그럼 다녀올까요?
윤정자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눈치였다. 카페로 향하는 택시 안. 윤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을 보자. 지수야, 오늘이 너의 마지막 무대야. 카페에 도착하자 익숙한 향기와 잔잔한 음악이 그들을 맞이했다. 윤정자는 지수를 이끌고 지난번과 똑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익숙한 점은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윤정자는 천천히 라떼 2잔을 주문한 뒤 일부러 주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저기요, 혹시 요즘도 서류 가방 같은 거 들고 와서 계약 얘기하는 손님들 자주 와요? 지난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카페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지수는 윤정자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서서히 새파랗게 질렸다. 동공이 흔들리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변명하려는 듯 입을 떼려 했지만 윤정자가 먼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수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윤정자가 먼저 재빨리 끌어당겼다. 여기엔 내가 위조한 치매 진단서, 요양원 입소 계획, 통화 녹취록, 그리고 우리 집 부동산 처분 금지 결정서까지 전부 들어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윤정자의 변호사 박호동이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지수 앞에 서서 말했다. 김지수 씨, 어르신께 제시된 모든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귀하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제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윤정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 나를 너무 약하게 본 거야? 늙었다고, 잊는다고, 바보라고. 그렇게 착각했겠지? 하지만 오늘 내가 잊은 진짜 나를 다시 보여주마. 그리고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 제9장 정의의 시간. 카페 문이 열리자 단정한 제복 차림의 경찰 2명이 조용히 들어섰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윤정자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들은 곧장 그녀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김지수 씨 되십니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지수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다. 경찰관 한 명이 수첩을 꺼내더니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김지수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수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정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정자는 단호하게 피하며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이든 소용없어. 나는 내가 얼마나 냉정하게 날 이용하려 했는지 똑똑히 봤어. 지수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더니 울먹였다. 잠깐, 진짜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이상해지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게 진짜 이유였어요. 그 말에 윤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그렇게 걱정된 사람을 요양원에 몰래 보낼 생각부터 했니? 그게 내 방식이니, 지수야?
지수는 말문이 막힌 듯 울기만 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그녀의 가면은 산산이 깨져 있었다. 변호사 박호동이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추가 혐의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은 지수의 양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윤정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윤정자는 잠시 침묵한 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날 얼마나 무너뜨리려 했는지 알게 된 이상 그 어떤 용서도 없어. 지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경찰들과 함께 카페 밖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너무도 초라했다. 카페 안은 조용해졌다. 주변 손님들 역시 숨을 죽인 채 그 상황을 지켜보다 다시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윤정자는 한 손으로 식어버린 커피잔을 감쌌다. 따뜻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맛도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인생의 서가장 값진 커피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되찾았구나. 내 이름, 내 삶, 그리고 제 10장. 나를 다시 찾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윤정자의 마음은 한결 고요해져 있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변호사 박호동의 도움을 받아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수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 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산 처분 역시 원천 차단되었다. 윤정자의 집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았으며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다. 아들은 진실을 모두 알고 난 후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수 말을 너무 믿었어요. 윤정자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이젠 됐다.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다. 용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로서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시간 속에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다시 그 카페가 떠올랐다. 가장 큰 배신을 마주했던 장소.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곳. 그녀는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몇 달 만에 찾은 카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고요했고 커피 향은 그대로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 한 잔을 주문했다. 곧 익숙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윤정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덕분에 잘 이겨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라떼 한 모금을 마셨다. 부드러운 거품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따뜻한 온기가 가슴을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다시 기억났거든. 그 말은 단지 이름이나 나이를 떠올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우려했던 치매 노인이라는 거짓된 껍질을 벗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존재로 다시 선 자신을 되찾아가는 뜻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외로움도 그녀는 그저 윤정자였다. 강하고 단단하게 살아온 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